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교재 336페이지를 한번 봅니다. 거기 보면 사업의 시행이란 말이 나오죠. 이제 뭐 하자는 얘기야? 본격적인 사업은 지금부터입니다. 사실은 아까 이것도 정비 사업을 시행하자 그랬는데 아직 전제 조건으로서 누가 사업을 시행하지? 사업 시행자 살펴봤었죠. 그 전에 사업 시행하는 방법들 살펴보고 사업 시행자가 누가 있더냐? 정비사업 조합 등에 대해서 살펴봤었고, 이제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시장군수 등에게 사업 시행 인가를 받는다. 이게 두 번째였었고, 세 번째 사업 시행에서 필요한 몇 가지 조치들, 조치까지 해놓고, 그래서 시공자 선정한다. 임시 수용이라서 임시 거주시설이라는 용어로 바뀌었어요. 임시 거주시설이나 또는 임시 상가를 설치해 주는 거, 요거 쓰라고. 또 필요하다면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왔었죠. 이게 사업 시행에 필요한 조치까지 끝나갑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았으면 여기가 사실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는 거다 그랬죠. 그럼 이제 인가 받았으면 이제 뭐 하라는 얘기야? 인가 받은 대로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사업의 시행으로 들어간다 이거죠. 그럼 제일 먼저 인가 받았으면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다? 분양 신청부터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드디어 사업을 시행해도 된다고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해서 인가를 받았으니까 그대로 하기 위해서는 일대 사람들한테 뭔다? 그걸 알리고 분양 신청을 먼저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분양 신청을 받으면 누군가 분양 신청 하는 사람 있고 안 한 사람 있죠? 안 한 사람들은 손실보상금 주고 떠나보내고 분양 신청 들어온 자들에게 새로 어떻게 만들어 줄 건지 청사진을 그려내는데 그 청사진을 뭐라고 한다겠죠? 그걸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이걸 들고 시장군수 등에 다시 인가받습니다. 그게 관리처분 계획 인가라고 했었죠. 인가받고 그 사실이 고시되면 이제 관리처분 계획대로 기존 건축물 철거하고 새로 공사를 해서 새로 지으라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분양시청과 관리처분 계획 인가라는 거로 넘어간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나온 게 바로 336페이지 맨 밑에 분양시청하고 나온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보자. 자, 지금 자료에서 핵심 정리 27번에 보면 분양시청하고 됐습니다. 그럼 분양시청을 하려면 어떤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받았으니까 이제 우리 인가받은 대로 사업에 들어갈 겁니다. 하려면 사람들에게 토지 등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뭘 통지할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뭐에다 가격에 대해서. 그래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서, 종전의 토지 건축물 하나하나 이것이 뭐 주택인지 상가인지 사무실인지 공장인지 쭉 명세서 있겠죠? 그거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이 얼마짜리인지 그 가격을 평가한 걸 그걸 뭐하라는 얘기야? 사람들한테 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통지하라는 얘기야. 언제까지 통지합니까?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통지하라고 이렇게 개정됐습니다. 종전에는 60일 했었어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의 고시했으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하라 그랬는데 이제는 120일로 왕창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유리한지 몰라도 토지 등 소유자 입장에서는 훨씬 늦어지는 거잖아. 불리한 거예요. 이놈의 사업이 진행되면 이 법이 개정될 때마다 토지 소유자들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고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보는 것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토지 등 소유자가 로비할 일은 없는 거고 누가 로비한다? 건설회사들이 로비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더 늦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의 고시가 60일이 아니라 120일이란 말로 개정됐고 120일 이내에 요 세 가지에 관해서 통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첫 번째가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명세하고 어느 날 기준으로 한 가격이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 그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저 지금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 보면요. 재건축하려고 하는 아파트 값이 어떤 때는 올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떨어지죠. 요새는 계속 오르고 있죠. 그럼 이렇게 계속 오르다 어느 날 또 떨어지죠. 그러면 이걸 딱 특정해서 어느 날 얼마짜리냐는 거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냥 평가라면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기준을 못 잡아요. 그래서 어느 날 기준으로 할 것이냐? 이 날이 바로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 그날 현재 이 아파트가 얼마다냐? 그날을 기준해서 가격을 평가하라. 그 가격이 바로 사업 토지 등수에게 통제될 가격이다. 이 얘기입니다. 따라서 어느 날 기준한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 그날이 가격을 평가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사업을 시행할 때 여기 요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갔다 이제 내려간다 그랬죠. 따라서 요 날 제일 정점에 올라간 이 날이 바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요 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 받는 날이 바로 꼭대기 올라가는 거라 그랬으니까 이제 내리막기라 그랬죠. 바로 요 날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는 이날 기준으로 한 가격을 평가한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은 날 기준으로 해서 얼마짜리인지 그날 기준으로 가격을 평가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 중요한 겁니다. 또 분담금의 추산액. 이 분담금의 추산액은 뭐죠? 여러분들 종전의 토지 건축물이 얼마짜리인데 새로 짓는 건 아직 얼마인지 몰라. 아직 안 줬잖아. 그래서 그건 좀 이따 가격이 결정돼. 따라서 대략 얼마 정도 될 거다. 그러면 그 차액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부담해야 될 분담금이 되는 겁니다. 현재 가격에 비해서 나중에 새로 짓는 것들은 어차피 돈을 좀 내야 되잖아. 그 낸다면 얼마 정도 더 낼 것이냐. 그 분담금의 무슨 액? 추산액입니다. 확정액이 아니고 대략 이 정도 될 겁니다라는 추산액. 그 다음에 분양 시청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라는 걸 뭐란다? 토지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그거를 공고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그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에 뭐한다? 분양시청 기간을 드립니다. 그래서 분양시청 기간은 며칠을 한다? 그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에서 분양시청 기간을 정하는데 그때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더 그 분양시청 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그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에서 분양시청 기간을 정하는데 이때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고시에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하면 틀려요.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고시에서도 120일 이내에는 통지하라는 얘기고 통지한 날로부터는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분양시청 기간을 정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때 20일은 뭐 할 수 있다?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는 있는데 그때는 관리처분계 수립에 지정이 없다고 판단될 때만 20일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분양시청을 하라고 했더니 뭐 한 사람 있죠? 첫째, 분양시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분양시청 기간 종료 전에 분양시청을 중간에 철회한 사람 분양시청했다가 중간에 철회한 사람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재분양신청 제한 규정에 따라 분양시청을 할 수 없는 사람 이거는 좀 이따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다시 나올 거다. 세 번째는 네 번째야 산대. 네 번째는 인가된 관리처분계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들 이분들은 뭐 한단다? 그때는 손실보상을 해드리러 이렇게 됐어. 언제까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옛날에는 현금으로 청산해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현금 청산이 아니고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4명이야. 분양시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 했다가 분양시청 기간 종료 전에 분양시청을 철회한 사람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재분양시청 제한 규정에 따라 분양시청을 할 수 없는 사람들 또는 인가된 관리처분계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당신은 주고 싶어도 종전의 토지건축물이 너무 작아가지고 그에 상응하는 새로운 대지건축물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돈 받고 떠나세요. 그렇게 분양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언제까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날 다음 날부터 며칠 내 90일 이내에 손실보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우짤래 손실보상 협의가 안 이루어진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때는 그 협의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협의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 협의기간은 90일이었었죠? 90일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그로부터 며칠 내 60일 이내에 협의가 안 됐잖아. 그러면 수용을 위한 재결 신청을 해달라고 하거나 수용해 주세요 라고 재결 신청하거나 아니면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도록 됐습니다.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라 라고 됐다. 며칠 내? 그 협의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내에 수용 재결 신청을 하거나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때 아까 세 번째 나오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재분양 신청 제한 규정이 따라 이게 무슨 말이죠?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적용되는 겁니다. 분양 대상자 선정일. 그럼 분양 대상자 선정이라는 건 추첨을 했더니 분양 대상자로 당첨이 됐다. 일반 분양 시청했더니 당첨이 된 날. 그게 분양 대상자 선정일이죠. 그럼 조합원 분양분에 대해서는 분양 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분양 대상자로 선정된 날이고 조합원 분양분에 대해서는 그 분양 대상자들은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부터 몇 년 내? 5년 이내에 다시 어디에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뭐 할 수 없다? 분양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자, 어디에서만?
투기 관리지구에서 분양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또는 조합원 분양분에 대해서 최초 관리 처분 계획 인가일로부터 몇 년 내? 5년 이내는 어디에서는 다시 할 수 없다? 투기 관리지구 안에서만 분양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다시 할 수 없어. 다만 상속이나 결혼이나 또는 이혼전에서 조합원 자격을 새로 취득한 사람들은 다시 뭐 할 수 있죠? 그때도 분양 신청을 그대로 할 수 있고, 그런 상속이나 결혼이나 이혼전에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는 자들이 아니라면 그 자들은 몇 년 내에는 다시 분양 신청할 수 없다. 5년 이내는 투기과주가 아닌 적을 해주세요. 투기과주에서는 한 번 투기과주에서 분양 대상자로 선정됐으면 그로부터 5년 이내는 같은 투기과주관에서는 안 된다니요. 이때 투기과주가 여러 군데 있잖아. 어쨌든 어느 투기과주거든지 한쪽에서 자기가 조합원으로서 다시 분양 대상자 자격이 선정이 됐으면 그로부터 5년 내는 다른 투기과주거든 같은 투기과주거든 투기과주관에서는 다시 당첨될 수 없다라는 거,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라는 걸 조심합니다. 다만 상속이나 결혼이나 이혼을 인해서 그때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자는 다시 분양 신청하는 게 가능하다. 이게 재분양 신청 제한 규정이라 합니다. 어디에서의?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재분양 신청 제한 규정에 따라 분양 신청할 수 없는 자들은 못하니까 현금 청산, 그죠? 손실보상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분양 신청. 자, 이제 다음 페이지 관리처분 계획이 나왔죠. 자,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그럼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되면은 종료됐죠?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되면 그때는 분양 신청 현황을 기초로 해서 분양 신청 들어온 사람들 명단 있죠? 그 현황을 기초로 해서 뭘 수립해야 된다?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누가? 사업 시행자들이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합니다. 다만 그래서 들고선 다시 시장운수들한테 뭐라 한다? 인가받으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되면 분양 신청 현황을 기초로 해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그걸 들고 시장운수한테 시장운수등에게 인가 신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가받았어. 근데 중간에 그 인가받은 걸 변경한다? 그는 중지한다? 또는 폐지할 때도 원칙적으로는 변경인가, 중지인가, 폐지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경매한상을 변경할 때는 인가받는 게 아니라 뭐만으로 가능하다? 신고만으로 할 수 있다. 이거는 앞에서도 비슷한 원리가 있었죠? 까지 하고. 그때 관리처분계에 들어가야 될 수립 내용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거 5가지만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그 현재 있는 그 그림공법에 있는 내용에서 조금 더 수정했어요. 5가지가 들어갑니다. 뭐 있죠? 첫째, 분양설계. 이때 분양설계라는 게 뭐죠? 종전의 토지 건축물이 이게 지금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그림을 보세요. 오래됐죠. 낡아빠졌죠. 이거 철거하고 여기다 새로 쌈박하게 요 뒤에 있는 그림 보세요. 아파트 이런 걸 새로 짓겠습니다. 그래서 종전했던 걸 철거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겠다. 이게 분양설계죠. 그럼 분양설계는 언제 이렇게 만들 수 있죠? 분양 신청 들어온 사람들이 누군지가 확정이 돼야 이렇게 만들어준다. 설계도면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하는 날, 그날 기준으로 해서 분양 신청 들어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분양 설계라는 걸 수립한다. 이렇게 기억하죠. 두 번째는 분양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 예정인 대지 건축물은 대략 얼마 정도 될 것이다. 라는 추산액이 관리처분계획에 명시합니다. 아직 확정액이 아니에요. 추산액하고 됐습니다. 세 번째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의 고시가 쓴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이거는 아까 어디에 써 있었죠? 분양 신청 사람들한테 하라고 통지할 때 그때도 요거 보냈었죠? 이게 관리처분계도 그대로 명시되는 내용이다 이 말이야. 또 정비사업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 규모 및 분담 시기. 정비사업비가 총 얼마 정도 비용이 들 것이다. 부식을 새로 지면 얼마 정도 돈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럼으로써 조합원들이 얼마나 부담할 것이냐. 조합원의 분담 규모 및 분담 시기. 당신은 얼마 정도 부담할 예정이다. 또 언제까지 이걸 내야 된다라는 그 부담에 대한 분담 규모 및 분담 시기를 관리처분계에다 명시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분양 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는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죠. 은행에서 담보대 주받으면 저당권 설정되어 있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으면 전세권 또는 임차권 설정이 됐을 겁니다. 그런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가 있다면 그것도 관리처분계획에다 포함시켜야 될 내용이더라. 이런 얘기죠. 자, 수립할 때는 어떤 기준에서 수립한다?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 이용상황, 환경이라는 상황은 반드시 고려하고 그 밖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는 우리 환지계획이라는 게 있었죠. 도시개발법에서 그때 환지계획의 작성 기준이라는 게 있었죠. 그때는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지면
토수이환이라는 7가지는 반드시 고려하고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정하라. 그땐 그랬었죠. 근데 관리처분계획은 종전의 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뭘 고려한다? 면적, 이용상황, 환경 3가지는 반드시 고려한대. 그걸 줄여서 면이환. 면이환. 이건 반드시 고려하고 여기는 위지면 토수이환이 아니야. 면이환은 반드시 고려하고 그 밖의 사항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거. 이게 환지계획의 작성 기준과 다르다는 걸 조심합니다. 자, 문제는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가진 사람들. 너무 좁은 토지 건축물. 과소 토지 개념이죠. 너무 짝을 가졌다. 따라서 줄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대지 건축물을 만들어줄 수가 없는 너무 작았다. 또 하나는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에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사람들.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조합원으로 인정되지도 않고 떠나야 될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들은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야.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에는 분할된 토지는 취득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분할된 토지를 취득하는 사람들은 다 현금 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걸 조심해서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3번째로 나와서 그때 관리처분계에서 주택은 어떤 식으로 주느냐. 관리처분계획에 들어가면 주택을 공급하는 기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택을 공급하는 기준은 원칙은 몇 주택이다? 1주택만 공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래는 몇 주택이다? 1주택만 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예외로 소유한 주택만큼 공급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어떤 때는 3주택 이하만 공급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때는 또 1주택만 주는 경우도 있다. 어떤 때는 2주택을 주는 경우도 있다. 예외들이 쫙 나옵니다. 그럼 원칙은 1주택이라고 했죠. 어떤 경우입니까? 1세대 또는 한 사람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면 그때는 몇 주택이다? 1주택을 주랍니다. 여기 1세대 또는 한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 이상 이렇게 2개 이상을 갖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개를 갖고 있답니다. 그럴 때는 몇 주택만 준단다? 한 주택만 주는 것이 원칙이라 이 말입니다. 또는 2명 이상이 한 명이 아니라 2명 이상이 몇 주택을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하고 있다라. 그래서 2사람 이상이 하나의 집을 갖고 있거나 또는 하나의 토지를 2사람이 공유하고 있다면 그때도 몇 주택 준다? 1주택만 주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이 여러 개 가지고 있어도 1주택 주고 여러 명이 하나를 공유하고 있어도 1주택만 주는 게 대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니래. 소유한 주택수만큼 다 준대. 5채 갖고 있으면 5채 준대. 10채 갖고 있으면 10채 다 준대요. 어떤 경우죠? 첫째, 수도권에 있는 어디에서? 과밀억제권 얘기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과밀억제권역에서 뭐한다? 재건축 사업을 시행한다. 어디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했으니까 우리 수도권 하면 몇 개 권역으로 나눠지죠? 3개 권역으로 나눠진 데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장권역. 그래서 지금 요게 이렇게 해서 이게 좀 빨갛게 이렇게 된 게 뭐죠? 이게 수도권입니다. 그럼 수도권은 몇 개 권역으로 나눠진다? 3개 권역으로 나눠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쪽에 지금 파랗게 이렇게 되는 여기까지 있어 이렇게 파랗게 되는 데가 뭐죠? 그게 과밀억제권역입니다. 요 밑에하고 이 위에를 뭐란다? 성장관리권역. 그다음에 이쪽에 색깔이 좀 진하게 들어있는 이쪽은 무슨 말이야? 자연보전권역. 그래서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이렇게 3개 권역으로 나눠진 거죠. 그때 수도권에 있는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다. 그럼 지금 여기 파랗게 표시한 요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여기를 벗어난 나머지죠. 이쪽 바뀌었죠. 여기는 무슨 사업에서만? 재건축 사업에서는 몇 주택을 준다? 소유한 주택수만큼 다 드린다. 첫 번째, 자 보세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과밀억제권역 바깥 외의 지역들,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나머지 지역에서는 무슨 사업을 시행할 때만?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때만. 그럼 재개발 사업은 1주택만 주라는 얘기야. 재개발은 1주택이고 재건축 사업에서만 소유한 주택. 여기서 어디면 만약에 저 파주시는 그건 성장관리권역이거든. 거기서 몇 채 갖고 있다? 5채 갖고 있대. 몇 채 주라는 얘기야? 5채 다 주라는 얘기입니다. 평택에 이 평택 안성 여기도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성장관리권역입니다. 거기서 몇 채 갖고 있다? 재건축에서 5채 갖고 있으면 그때는 평택 사람, 안성에 있는 사람한테는 재건축에서는 5채를 다 준대. 그럼 재개발 사업은 몇 주택이죠? 원칙으로 갑니다. 재개발에서는 1주택이 되는 것이고 재건축만 소유한 주택은 다 준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뭐 한답니까? 문제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두 군데입니다. 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어디에 나오더냐? 주택법에 나옵니다. 주택법에서 주투기과열지구라는 게 지정되는 게 있고
주택법에서 조정대상 지역이라는 게 두 군데가 나옵니다. 그 투기과열지역하고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그때는 몇 주택만 주겠다? 1주택만 공급한단다. 거기는 거기가 재건축 사업이란다. 과밀억제권에게 위치하지 않는다. 따지지 않습니다. 그때는 소유한 주택사업은 다 주는 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은 물을 것도 없어, 볼 것도 없어. 무조건 몇 주택이다? 1주택만 주겠다라는 걸 칩니다. 이거는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던 아니면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든 따지지 않는다. 무조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은 무조건 1주택이다. 라는 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경우도 있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그럼 몇 주택을 주는 게 원칙이다냐 이 말이야. 아까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재건축은 어떻게 준다고 했죠? 가진 숫자만큼 다 준다고 그랬습니다. 어디에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재건축은 원래는 다 주는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은 1주택만 준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은 1주택만 준다. 그러면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어떻게 줄래? 과밀억제권은 그때는 3주택 이하로 주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거기에 뭐 들어있다? 투기과열지구 역시 조정대상지역. 그러면 그때는 몇 주택? 1주택이야. 하여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무조건 1주택이고 요 과밀억제권에서는 그거 이외에는 원칙은 3주택 이하로 공급하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여기 써 있어요.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얼마큼 준다? 소유한 주택만큼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재건축은 소유한 주택만큼 다 주는 게 원칙인데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 사업. 그럼 여기죠.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에서는 원래는 토지 등 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에서 그 사람이 5채를 갖고 있으면 그때는 원칙은 과밀억제권에서는 몇 주나? 3주택까지만 주지 소유한 주택수만큼 다 주는 게 아니다. 그때는 5채를 갖고 있으면 3주택이죠. 2채 갖고 있으면 2채까지밖에 안 줍니다.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 내에서 3주택까지니까 2채 가지고 있으면 2채, 5채 가지고 있으면 3채까지만 주죠. 다만 어느 지역이랍니까?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최초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그땐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최초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그때는 몇 주택이다? 이건 1주택밖에 안 준다. 3주택이 아니라 1주택만 주겠다라는 거 여기까지만 기억합니다. 자, 두 번째로서는 어떤 때 또 소유한 주택을 하죠?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가 이쪽입니다. 근로자 수수나 기숙사 용도로 갖고 있는 사람들 소유한 주택은 다 줍니다. 이거는 투기 과열지구든 아니면 과밀억제권이든 안 따집니다. 근로자 수수나 기숙사 용도는 어느 지역이든지 관계없이 소유한 주택은 다 준다.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소유하고 있단다. 얘들도 소유한 주택은 다 줍니다. 근데 지방 이전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책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무슨 말이죠? 원래 지방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여러 공공기관들이 지방 활성화로 위해서 옮겨갔죠. 그래서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한국토지주택공사. 원래는 어디 있었죠? 성남에 있었습니다. 근데 성남에 있던 그 건물을 팔아버리고 시설 다 팔아버리고 어디 갔죠? 저기 진주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진주로다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가 이전해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한답니다. 그럼 이쪽 수도권에 지들이 가지고 있던 토지나 건축물 같은 것들이 있었잖아. 주택 같은 게 있잖아. 그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뭐 했다? 남한테 넘겼습니다. 그러고 내려갔죠. 그럼 양수받은 자는 뭐가 된다? 5채를 넘겨받았으면 5채 전부 다 새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업이 시행된다면 그때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양수받은 자들은 소유한 주택수만큼 전부 다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 내용이고 근데 문제는 2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조심합니다. 이때 2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바로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에서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전용 면적의 범위 내에서 자, 이거는 역시 지역을 따지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고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한 그때 이게 얼마짜리냐는 가격이 났죠. 예를 들면 여기 아파트를 갖고 있었는데 이게 얼마짜리죠? 만약에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했더니 이게 얼마짜리요? 4억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주거전용 면적은 얼마란다? 80점이 들어가죠. 주거면적은 80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4억의 범위 내에서 또는 주거전용 면적 80제곱미터의 범위 내에서 몇 주택? 2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짓는 게 여기다 새로 졌는데 하나가 3억이고 하나가 1억이라면 그때는 3억 플러스 1억짜리 두 개 되죠? 그럼 4억의 범위 내에서 3억짜리 하나, 1억짜리 하나 줄 수 있다. 그럼 80제곱미터 범위 내에서 하나는 60제곱미터짜리, 하나는 20제곱미터짜리. 그래서 두 채를 주는 게 가능하더라. 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중에 1주택은 반드시 60제곱미터 이하 돼야 됩니다. 이때는 3억짜리, 1억짜리 준다면 하나는 아무리 커도 60제곱미터 이하만 돼야 되고 이 60제곱미터 이하 되는 주택은 3년 동안 전매 제한을 받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인해서 넘어가는 건 그건 괜찮다. 그래서 60제곱미터 이하 되는 주택은 3년간 전매제를 받는다. 그래서 2주택을 주되 한 주택은 반드시 60m 이하 되는 것만 줘야 된다. 이런 제한이 있다는 거. 그래서 주택의 공급 기준에 관해서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하나씩 말들이 참 어렵게 만들었죠. 다만 이거 지방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양수하는 건 언제까지만 시행된답니까? 사실 2018년 1월 26일까지만 유효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래서 이거는 1월 넘어가 버리면 진짜 사라질 내용입니다. 왜냐면 이제 지방으로 다 이전하는 것들이 거의 다 지금 거의 되고 있거든요. 거의 끝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거는 적용할 필요가 없더라. 이제는 끝나버리는 단계이기 때문에 1월 26일까지 끝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더 이상 시행되지 않는다. 다음부터는 삭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셨죠? 요까지만 정리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의 효과. 그래서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해서 아까 시장운수 등에게 인가받으러 간다 그랬죠. 그래서 인가받고 시장운수가 그 사실을 고시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게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의 효과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조성된 대지에 처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조성된 대지의 처분 기준이라는 건 새로 만들었잖아. 종전했던 토지 건축물 철거하고 새로 만들었잖아. 뭐대로 만들었을까? 관리처분계획대로 짓습니다. 그래서 관리처분계획에서 이렇게 지어라 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거대로 지었습니다. 따라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예, 관리처분 계획대로 만들었으니까 넘겨주는 것도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처분하거나 관리하거나 처분하여야 한다는 얘기죠. 이때 사업 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은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건설된 건축물은 뭐대로 준다? 관리처분 계획대로 토지 등 소유자에게 그자들에게 공급하라, 분양을 하라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용수익이 정지됩니다. 언제부터? 종전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이 권리자들은 여기 사람들이 살고 있었잖아. 여기 종전의 아파트 사람 살고 있었죠? 이분들 언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을 때는 관리처분 인가고시가 나면 그때부터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을 때까지 좀 이따 이제 소유권 이전 고시라는 건 건물 다 짓고 종전의 토지 건축물 대신에 이제는 이게 네 거야 라고 넘겨주는 처분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데 그날까지는 종전의 토지 건축물은 뭐 할 수 없다? 더 이상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가 없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종전의 토지 건축물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다는 건 이제는 지금 있는 건축물 철거하고 새로 지을 거니까 너희들 여기 사용수익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것이 언제까지란다? 바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을 때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까지는 그건 사용하지 말래. 그럼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을 날까지죠. 그럼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을 날 다음 날 되면 어떻게 되죠? 새로 지은 거에 대한 소유권이 새로 취득합니다. 그래서 새로 취득하는 소유권을 취득할까 그때부터 또 사용수익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을 날까지는 이제 때려부시고 새로 짓는 기간이니까 이 동안은 더 이상 종전의 토지 건축물은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 경축 관리처분계획 인가라는 프랜카드가 붙으면 그때는 뭐라고 생각한다? 아, 경축이구나.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뭐라죠? 아, 이제는 이 정들었던 아파트 때려부신다는 소리니까 나보고 보따리 싸고 나가라는 소리구나. 더 이상 사용수익할 수 없다? 보따리 싸고 나가라는 소리구나. 언제부터 그 효과가 발생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을 때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다만 안 나가도 되는 사람이 있어. 아직 거기 더 살아도 돼. 어떤 경우? 사업 시행자가 동의해 줍니다. 무슨 말이죠? 건축물을 철거하는데 이 아파트를 한꺼번에 철거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철거해서 공사가 했대. 그럼 이쪽은 아직 철거 안 할 거래. 이쪽은 더 살아도 좋다. 아직 안 나가도 괜찮다. 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또는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예, 아직 보상비를 다 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돈을 안 받았는데 올리 나가라는 얘기야. 길거리로 내앉으라는 얘기야? 안 되잖아. 그때는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았을 때는 나간다, 안 나가도 된다, 안 나가도 된다. 수용 등과 관련돼서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았을 때는 그때는 수용당했는데 보상비 못 받았으면 안 나가도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서는 용익권자 권리보호라는 게 있죠. 이때 용익권자가 누구라 그랬죠? 바로 토지 위에 지상권이 설정됐거나 또는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들은 타인의 토지나 건축물들을 그 기간 동안은 전세권 기간, 임차권 기간 동안은 계속 사유수익할 수 있잖아. 근데 그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이 아파트든지 중개에서 이 아파트에 세입자가 하나 들어온답니다. 그럼 주인이 뭐라고 그러죠? 들어오는 건 좋은데요. 좀 있으면 관리처분계 인가나면 이거 건축물 때려보시고 새로 질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뭐하라는 얘기야?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말고 싶으면 말어. 그랬더니 갈 곳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뭐죠? 그래요. 나 들어올게요. 또 전세금 보증금도 싸니까 들어왔습니다. 근데 샀는데 원래 임대차 계약서는 몇 년 쓰죠? 2년 씁니다. 근데 몇 개월 살았더니 1년밖에 안 살았는데 뭐랍니까?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나버렸습니다. 그럼 1년밖에 안 살았는데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나면 뭐 해야 되죠? 나가라는 소리 있잖아. 더 이상 아까 원칙적으로는 더 이상 사윤수익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이제 사윤수익할 수 없으니까 나가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세입자 입장에서는 열받잖아. 몇 개월밖에 안 살았는데 아니 1년밖에 안 살았는데 2년이나 1년밖에 안 살았는데 나가란다. 그러면 나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럼 나가게 되면 뭘 돌려받아야 되니까 전세금 보증금 맡긴 거 있잖아. 그거 돌려받아야 될 거냐.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 나가라고 했으니까 그때 그 권리자는 뭐 할 수 있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직 계약기간 2년으로 체결했는데 1년밖에 안 지났지만 나보고 나가라 하니까 거의 임차권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으니까 그때는 임차권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주인한테 전세금, 보증금 판단해 주세요 라는 걸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임차권자들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계약기간 아직 안 끝났는데 그래도 더 이상 사용하지 말고 나가라고 그랬으니까 계약기간 중에 나가라고 했으니까 그때는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 등 보증금 등 금전만한 청구권을 누구한테 행사한다? 사업 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은요. 원칙은 토지 등 소유자에게 행사하는 게 맞습니다. 전세금 보증금 누구한테 맡겼어? 집주인한테 줬지. 사업 시행자한테 준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집주인은 토지 등 소유자가 반환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이 토지 등 소유자들이 그 받은 전세금 보증금을 지들이 지금 갖고 있지 않대. 왜냐면 계약기간 2년을 했으니까 그 2년 동안 다른 데 쓰려고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 버렸대. 그래서 지금은 돈을 그걸 받을 수가 없대. 그럼 집주인도 당장 현금을 누가 뭐 몇 억씩 갖고 있습니까? 못 돌려주잖아. 그러면 그 돈을 누가 주란 얘기야? 사업시행자가 주란 얘기입니다. 바로 사업시행자에게 전세금 등 금전만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금전을 지급한 사업시행자는 다시 누구한테? 원래 누가 줘야 되냐? 집주인이 줘야 될 걸 사업시행자가 대신 줬으니까 그때는 그 집주인한테 다시 뭐 할 수 있다? 구상할 수 있죠.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이 구상권이라는 게 뭐 하는 거죠? 원래 의무가 없는 자가 다른 자를 위해서 대신 지불을 했을 때는 그 원래 지불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구상권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집주인이 줘야 될 전세보증금을 사업시행자가 대신 줬으니까 사업시행자는 다시 집주인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구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사업시행자는 구상이 되지 아니하는 때는 무슨 말이죠? 집주인이 싸가지 없이 돈을 안 주더라는 얘기입니다. 전세보증금 줘야 될 걸, 3억이란 전세보증금을 줘야 될 걸 집주인이 안 주면 그때는 누가? 사업시행자가 대신 물어주고 세입자한테 나가는 돈에 3억을 주고 다시 집주인한테 3억을 달라고 구상할 수 있는데 집주인이 안 주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구상이 되지 않는 거죠. 그때는 해당 토지 등 소유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 이거 무슨 말이죠? 그 토지 등 소유자 집주인이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 있잖아요. 새로 지은 거 분양받은 이 대지 건축물, 이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압류할 수 있단다. 그 3억을 안 주니까 이 집을 압류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이 경우 압류한 권리는 압류밖에 안 했잖아. 그런데 이 압류한 권리에 뭘 인정한다?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한다. 라고 됐습니다. 그럼 압류하고 저당권하고는 같은 거냐? 다르거든요. 이제 민법을 배우시면 압류는 왜 하는 거죠? 자기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재산 같은 걸 처분해버리면 내가 그걸 행사할 수 없잖아. 내가 저 친구한테 3억을 받을 돈이 있는데 저 친구가 그 집을 갖다 팔아버리면 나는 3억이라는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가 이제 목적이 사라지는 거죠. 심각해지는. 그때는 저 사람 팔지 못하게 일단 압류라는 걸 먼저 내가 해버리는 겁니다. 그 압류한 상태에서 팔아버리면 산 사람에 다시 그 압류권이 이전하기 때문에 그 산 사람은 함부로 사지 않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압류부터 해버립니다. 근데 압류는 일시적인 행위입니다. 압류했다고 그걸 경매에 붙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시 소송을 제기해서 내가 저 친구한테 어떤 3억이란 받을 권리가 있다는 권리를 확정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다 저당권이 설정돼야 되고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그 다음에 경매 처분에 붙이는 게 순서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압류만 해도 그 압류에다가 뭘 인정한다? 저당권 설정된 효력을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압류 이후로 그게 바로 저당권이 되는 겁니다. 따로 재판할 필요 없이 그냥 압류가 저당권이라는 효력을 인정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이 설정됐으니까 뭐 붙일 수 있죠? 경매에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에 붙여가지고 3억이라는 돈을 그 사업 시행자가 회수하는 게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또 하나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으면 어떤 요구가 있다? 지상권, 전세권 설정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 자, 요거는 민법에 보면 지상권 설정에 관한 게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 보면 전세권 설정 계획에 관한 내용 또는 임대차 계획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민법에서 지상권은 법정지상권이 설정되죠. 그럼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30년 동안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상당히 장기가 될 수 있죠. 20년, 30년 이 정도 됩니다. 또 주택임대차보호에서 임차권자 보호규정, 전세권자 보정, 뭐죠? 임차권자 2년은 보장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에서는 몇 년? 1년입니다. 따라서 이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이라든지 또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법에서 임차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정한 기간들을 주고 있는데 그 임차권자 보호 규정을 언제부터는 더 이상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리처분계 인가를 받은 이후부터는 임차권자 보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무슨 말이죠? 자, 임차인이 아까 들어왔잖아. 몇 년 계약했죠? 2년 하고 들어왔습니다. 이 집에 2년 들어왔는데 지금 1년만 지났는데 관리처분계 인가가 나가지고 뭐 하랍니까? 나가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인한테 계약 해지하고 전세금 보증금 받고 떠날 수 있죠? 그런데 이 밑에 건 뭐 하라는 얘기야? 문제는 전세금 보증금만 돌려주지 중간에 나가는 거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안 준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손해배상금 줄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랬죠? 자, 세입자가 지금 나가는 게 주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지도 않았는데 임의적으로 내쫓는 겁니까? 만약에 주인이 임의적으로 내쫓아버리면 뭐 하는 거죠? 주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그때는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 주는 게 많죠.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750조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이거는 주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를 시장군수 등이 했기 때문에 나가는 거지. 법에 의해서 나가는 거지. 이건 주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인해서 내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은 세입자 걸 손해배상을 해줄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뭐만 돌려준다? 전세금 보증금만 원사회복 의무에 따라서 전세금 보증금만 돌려주지 이사비라든지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안 줘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가 나가면서 이거 뭐야 1년만 살고 나가는데 이사비도 못 받고 나가? 열받잖아. 그때는 세입자가 뭐하죠? 버티기에 들어갑니다. 뭐라고 버팁니까? 나는 2년 계약 체결했잖아. 뭐에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권자는 2년은 보장해 준다고 했으니까 나는 2년 동안은 살 수 있으니까 안 나가 라고 주장합니다. 왜? 법대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무슨 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2년은 보장해 준다 했으니까 안 나간답니다. 그럼 주인은 뭘 들고 오더냐? 그때는 이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을 들고 옵니다. 그래서 뭘 보여준다? 이 조항을 보여줍니다. 관리처분 인가를 받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권자 보호한다는 그 2년 규정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너 뭐 하라는 얘기야?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다도 이 전비법이 우선한다는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전비법에 따라 나가라면 나가야 된다. 언제부터? 관리처분계 인가받은 이후부터는 그런 임차권자는 보호하는 규정은 더 이상은 적용하지 않게 된다는 것. 사업을 신속하게 빨리 시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법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 참고로 이것도 시험 문제 몇 번 났었어요.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뭐가 나죠? 소유권 이전 고시의 효과부터 청산까지 살펴봅니다. 이게 이제 어디까지 왔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었고 이제 다 나가라 해놓고 때려보시고 새로 지쳐? 그걸 시공이라고 했죠. 다 지면은 이제 뭐 받는다? 준공 인가를 받습니다. 준공 인가를 받고 이상 없다? 공사 완료 고시하면 뭐는 끝났다? 공사는 다 끝난 거다 그랬습니다. 자, 관리처분계 인가받은 대로 건물을 새로 짓고 다 졌으면 공사하려고 고시하면 이상 없이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끝났을까? 아닙니다. 이제 뭐가 남았죠? 관리처분계에서 약속한 대로 너는 몇 동 몇 호, 너는 몇 동 몇 호, 너는 몇 동 몇 호 줄게 라고 약속했잖아. 그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들에게 새로운 대지 건축물을 넘겨줘야 되겠죠. 이걸 뭐란다? 소유권 이전이라. 이게 바로 소유권 이전이라 하고 소유권 이전하고 그 사실을 고시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부터 새로 조성된, 새로 완성된 다 졌잖아. 완전된
대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새로 취득하는 건 언제다?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물권 변동은 등기가 있어야지만 이루어진다고 했잖아. 근데 이건 등기해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아닙니다. 이 정비법에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의 규정에서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날부터 새로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근데 등기부상으로는 아직도 옛날 대지 건축물로 돼 있어. 옛날 토지 건축물이 등기부로 돼 있죠. 새로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이 등기부상에 안 올라가 있습니다. 등기부 정리를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뭘 해준다? 소유권 등기라는 걸 다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청산금이라는 걸 줄 걸 주고 받을 걸 받단다. 네, 청산금 징수 지급이라는 게 그렇게 이루어진다. 나머지 요 내용이 지금 여기 마지막에 들어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일어나서 소유권 이전 고시가 이루어지면 어떤 절차 이루어져? 이전하는 절차라고 되죠. 공사가 다 끝나면 뭐 받는다 그랬죠? 준공인가 받는다 그랬죠. 준공인 받고 뭐죠? 공사료 고시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그럼 준공인가 받고 공사료 고시가 있으면 공사 끝났잖아. 이제 다음에 할 일이 뭐죠? 대지 확정 측량을 합니다. 요거는 재개발 사업 같은 데서 많이 이루어져. 대지 확정 측량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토지를 그 측량한 대로 분할해 버립니다. 그래 놓고는 다시 관리처분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들에게 다 통지합니다. 근데 여기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한다 그랬는데 이게 잘못된 거야. 분양받은 자에게 통지하는 거지 무슨 분양받을 자입니까? 이미 분양받은 지는 한참 됐어요. 지금은 소유권 이전하는 절차로 들어가고 있는 거지 아직 분양 절차는 아직 분양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분양받은 자에게 사실은 통지한다고 그렇게 새겨들으시고 통지하고 그다음에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차는 준공인가 받고 공사하려 고시가 이루어졌다. 그다음에 대지 확정 측량하고 토지 분할하고 분양받을 자들에게 통지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근데 소유권을 이전하는 건 어떤 절차를 거친다?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이야. 첫째,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다가 고시한다. 그 시장군수 등에게 그걸 보고한다. 이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핵심 뭐죠? 소유권 이전 고시라는 게 이루어지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으면 어떤 효과가 있다? 바로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을 날의 다음 날,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을 날의 다음 날, 그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분양받을이 아니라 분양받은 이렇게 써있잖아. 이게 맞는 거예요. 분양받을이 아니라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언제란다?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을 날의 다음 날입니다. 이때 조심할 건 소유권 이전이란 말이 법조문에는 없어요. 그냥 고시가 있을 날의 다음 날 이렇게만 써놨습니다. 근데 사실은 소유권 이전이라는 말을 앞에다 쓰는 게 맞아. 왜? 고시가 한두 개가 있습니까? 아까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도 있었고, 그죠?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근데 이거는 소유권 이전고시거든요. 따질 때 고시란 소유권 이전고시를 말한다. 이 고시가 있을 날의 다음 날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소유권 이전고시라는 거 날의 다음 날부터 새로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걸 조심합니다. 그럼 소유권 이전 고시의 효과는 어떤 효과였죠?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돼 있던, 자, 여기 종전의 토지 건축물 있죠. 여기에 뭐가 설정돼 있습니까? 거기 지상권 설정돼 있었다. 전세권 설정돼 있었다. 저당권 설정돼 있었다. 임차권 있었다. 가등기담보권, 가압류동, 뭐인다? 등기된 이런 권리들하고 및 주택임대차법에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 이거 주택임대차법에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이 뭐죠? 주민등록 이전 신고가 되어 있는 임차권을 말합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어디서 배우죠? 민법이나 또는 중개사법에서 배우실 겁니다. 그때 주택임대차법에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이란 뭘 말한단다? 바로 주민등록 이전 신고가 되어 있는 세입자들의 권리, 그게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이죠. 이거는 언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무슨 말입니까? 각종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가압류 등 그 등기된 권리들하고 어떤 거하고 주택임대차법에는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은요. 따로 조치하지 않아도 어디에다가 종전의 토지 건축물에 붙어있던 것들이 전부 다 새로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로 옮겨온다는 얘기입니다. 자동적으로 옮겨온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을 날의 다음 날. 소유권이 이전할 때 각종 등기된 권리와 임차권도 같이 이전해 온다는 거 그렇게 새겨듣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청산금이라는 게 있죠. 이 청산금 뭐죠?
종전의 토지거침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거침의 가격과의 차액을 우리 뭐라고 한다? 청산금이라고 합니다. 이 청산금은 원래 언제부터 징수하거나 지급해야 될까? 이거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후입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으면 그 다음 날부터 권리가 확정됐죠? 그때부터 징수할 걸 징수하고 지급할 건 지급하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시험 문제 나서서 이거 관리처분계 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까지는 언제부터? 관리처분계 인가니까 훨씬 더 앞으로 돌아가. 그래서 더 위에는 관리처분계 인가 이후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그날 사이에서 뭐 할 수 있다? 분할징수, 분할지급할 수 있다라는 걸 조심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그 다음 날부터 원래는 징수 지급해야 되는데 나눠서 분할 액수가 그때는 분할징수할 수도 있고 분할지급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더 땡겨집니다. 관리처분계 인가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 요 사이에서 분할징수, 분할지급할 수 있다라는 걸 조심합니다. 자, 이때 시장군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 등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군수는 어떻게 되죠? 자기들이 직접 강제징수권이 있으니까 시장군수 등은 지들이 안 내는 사람에게 직접 가서 강제징수,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서 강제징수하면 됩니다. 근데 시장군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들은 강제징수권이 없습니다. 강제징수권은 행정청만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아닌 시장군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들은 강제징수를 못하니까 그걸 누구한테 위탁한다? 시장군수 등에 징수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자는 그 징수한 금액, 시장군수 등이 징수한 금액이죠? 그 외에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장군수 등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4%를 떼어준다라는 걸 기억합니다. 징수한 금액의 4%입니다. 자, 이 청산금 징수할 수 있는 권리 또는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권리에 잠들어 있단다. 몇 년이 지나면 그 시효가 소멸할까? 5년입니다. 언제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일 언제부터? 다음날 이란 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날 권리가 확정됐죠. 그때부터 징수할 수 있고 그때부터 다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그때부터 행사하지 않고 5년이 갔다. 중요한 겁니다.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더 이상은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것. 자, 이것이 청산금의 소멸시효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는 무수법, 전비법에 관한 내용이 다 끝나갑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번 시간에 했던 것들 이걸 한번 다시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합니다. 힘들죠? 전비법이 제일 복잡하고 제일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머리가 복잡한데 최소한 시행령에 있는 게 들어가면 또 더 많아져. 근데 최소한 요거 정도는 여러분들 꼭 알아둬라. 그럼 6문제 중에 이 중에서도 4문제 정도는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어디부터 시작됐죠? 아까 관리처분계획 다시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있었고 필요한 사업적인 조치를 다 끝내놨습니다. 그래놓고는 이제 뭐 들어간다? 본격적인 사업으로 들어가자. 그러려면 어떤 거에 대해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 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하고 분담금의 추산액하고 분양시청기간 이 3가지에 대해서 언제부터? 바로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토지 등 수익에게 그 사실을 저 3가지를 통지하고 그 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그래갖고는 그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에 뭘 정한다? 분양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분양신청 기간은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 60일 이내에서 정하는 걸 20일의 범위 내에서 다시 한 차례만 더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 분양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중간에 처리한 사람 또는 투기과일지구에서 재분양신청 제한 규정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들, 마지막 인가된 관리처분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런 4사람에 대해서는 뭐 한답니까?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날의 다음 날부터 며칠 내 90일 내에 뭐 하랍니까? 손실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근데 손실보상을 하기 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더라. 협의가 안 돼. 그러면 협의기간이 만료된 날에 다음 날부터 협의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며칠 내 60일 이내에 뭘 신청합니까? 그거 수용 좀 해달라고 수용 재결 신청을 관할 토지 수용에다 하거나 아니면 매도 청구 소송을 법원에다가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때 재분양 신청을 제한한다는 게 무엇일까? 바로 투기과일지구 안에서 분양 대상자 선정인 또는 조합원 분양분의 분양 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부터 몇 년 내 5년 이내에는 어디에서는 투기과일지구에서는 다시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 할 수 없어요. 다만 상속이나 결혼, 이혼으로 해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다시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되는 걸 재분양 신청 제한이란다. 이때 재분양 신청 제한은 쉽게 말하면 투기과열 중에서 분양받았으면 5년 동안은 다시 분양 신청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두 번째,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때 관리처분 계획은 사업 시행자가 언제 수립하죠? 분양 신청 기한이 종료되면은 분양 신청 현황을 기초로 해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때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구수단에게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 인가받은 내용을 중간에 변경하거나 중지하거나 폐지할 때도 역시 변경인가 중지인가 폐지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인가받는 게 아니라 신고만으로 가능합니다. 그때 어떤 내용이 관리처분계에 포함될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중요한 거 분양 설계를 포함합니다. 근데 분양 설계는 분양 신청 들어온 사람들이 누군지를 확인해야 분양 설계를 작성할 수 있으니까, 그때 분양 설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분양 설계를 수립한다. 두 번째, 분양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이 얼마인지도 관리처분에 들어가고,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 시행 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이 관리처분계에 명시됩니다. 또 정비사업비가 대략 얼마 정도로 그 추산액하고 조합원들에게 분담해야 될 조합원의 분담 규모 및 분담 시기도 관리처분계에 들어갑니다. 분양 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뭐가 써준다? 소유권 외에 권리가 있다면 소유권 외에 권리 명세에서도 관리처분계에 포함시켜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는 종전의 토지 건축물에 뭘 고려한다? 면적, 이용사항, 환경, 면이환 세 가지는 반드시 고려하고 그 밖의 사항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 또는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들은 무슨 대상이다?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분양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결국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주택을 공급할 때는 어떻게 공급한다? 공급기준입니다. 대원칙은 뭐죠?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그때는 몇 주택을 준다? 1주택만 공급하는 게 원칙이고,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하고 있으면 그때도 1주택만 공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소유한 주택수만큼 다 공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거죠? 수도권, 과밀업자권에게 수도권 여기 과밀업자권에 위치하지 않냐는 무슨 사업? 재건축 사업에서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다 드립니다. 또 과밀업자권에게 위치할 때는 이 과밀업자에 위치하죠? 그때는 재건축 사업에서는 그때는 토지소 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 내에서 몇 주택까지만 준다? 3주택까지 주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에서의 재건축에서는 몇 주택만 준다? 1주택만 준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합니다. 근데 또 소유한 주택 다 주는 게 있죠? 근로자 수수나 기술사용도를 갖고 있는 사람, 국가나 지방자치체 토지주택공사들이 갖고 있으면 그자들은 소유한 주택은 다 드립니다. 자, 2주택을 주는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입니까?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의 범위 내에서 그게 4억이면 4억의 범위 내에서 종전의 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이 80제곱미터면 80제곱미터 범위 내에서 몇 주택? 2주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때 2중 1주택은 60제곱미터 이하 돼야 되고 3년 동안 전매자를 받는데 상속으로 인해서 넘겨받는 건 전매로 보지 않습니다. 자, 다음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으면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 첫째, 조성된 대지를 새로 처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즉 관리처분계 따로 만들었으니까 처분할 때 넘겨줄 때도 관리처분계 따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업 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은 그 인가받은 관리처분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해야 됩니다. 관리처분계에 따라 공급하라 이 소리죠. 또 종전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권리자들은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으면 어떤 효과? 소유권 이전 고시일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은 더 이상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또는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냐면 그때는 아직 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습니다. 또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자, 세입자 보고 이제는 관리처분계 인가 났으니까 사유 수익할 수 없으니까 나가라. 부실 거니까 새로 줄 거나 나가라. 라고 해서 더 이상 임차권의 목적을,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 그 임차권자 등은 계약 해지할 수 있다. 그때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전세금, 보증금, 반환 청구권 있죠? 누구한테 행사할 수 있다? 주인한테 행사했는데 주인이 안 주면 그때는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금전을 지급한 사업시행자는 자기가 줄 거 아니었었잖아. 원래는 그 토지등 소유자인 주인이 줘야 될 거잖아. 지가 대신 줬죠? 토지등 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근데 사업시행자는 그 구상이 되지 않냐면 해당 토지등 소유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고 거기다 압류를 해버리면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또 계약기간에 대해서 특별한 예외가 있죠. 어떤 거? 관리처분계 인가를 받으면 그때부터는 지상권이나 전세권 설정계약 또는 임대차에게서의 임차권자 보호하기 위한 계약기간이 있거든. 그거 어느 법에서 민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법, 임차권자 보호하는 그 기간은 더 이상 적용한다는다. 보호하지 않겠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으면 어떤 효과가 있죠? 준공인가 받고 공사하려 고시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대지 확정 측량이 되고 토지 분할이 이루어지면 그다음에 분양받을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됩니다. 그때 이전하려면 지방자치단체 공배다 고시하고 시장운수청에 보고합니다. 그때 뭐가 있으면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에 다음 날이 되면 어떤 효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아주 중요한 거죠. 언제 소유권을 취득한다?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에 다음 날. 새로 쌈박하게 전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으면 또 어떤 요구가 있죠?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되어 있던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가등기납부권, 가압류 등 각종 등기된 권리와 주택임대차법의 임차권자들이 주민등 이전 신고했죠. 바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 그것들은 얼리 옮겨온다.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결국 소유권이 이전하는 그 순간 각종 등기된 권리와 임차권도 같이 이전하는 효과가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자, 청산금은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후부터 징수하거나 지급해야 됩니다. 다만 관리처분객 인가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일까지는 분할 징수, 분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 시장운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강제 징수권이 없기 때문에 직접 강제 징수는 못합니다. 따라서 시장운수 등에게 징수를 위탁하면 시장운수가 대신 징수해주고 그때 사업시행자는 그 시장운수에게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이 징수할 것 또는 지급받을 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5년이 지나면 뭐 된다? 소멸해버린다는 거. 자, 여기까지가 무슨 법? 정비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정비법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한두 번 봐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 절차들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지금 나온 게 제가 절차와 관련돼서 좀 핵심적인 정리만 해놓은 거니까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해도 웬만한 시험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자, 여러분들 대단히 어려웠던 법률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